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410페이지입니다. 제3절에서 공판 준비 절차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판을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그 공판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랑 공판 기일 전 절차. 첫째, 공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자, 지금 법원은 검사로부터 뭘 받았죠? 공소장을 받았죠. 그것을 부본 복사해가지고 송달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송달하느냐?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죠. 그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언제 하느냐?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아무리 늦어도 일의 공판 기일 전 5일까지는 송달하여야 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2번에서 이러한 송달받은 이제 공소장을 어떻게 해요? 송달받았으면 이제 뭘 받습니까? 의견서를 제출받습니다. 자, 언제까지 의견서를 제출받느냐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그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다가 뭐 하게 돼요? 제출하게 됩니다. 됐죠? 3번. 자, 만약에 이러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이 필요하다면 국선 변호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취재를 서면으로 뭘 해야 돼요? 고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공판기일의 지정 통지와 소환에서 1. 재판장은 공판기일 언제 재판할지를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공판기일에는 이제 피고인 등을 뭐 하게 됩니까? 소환하게 된다. 만약에 소환하지 않는다면, 응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 등이 발부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3번도 뭐 비슷한 취지죠. 그 다음에 4번도 꼭 기억해 두시는데 이러한 소환장의 송달은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이런 얘기죠. 기일이 정해지고요. 그 기일에 재판을 개최하기 위해서 피고인 등을 뭘 해야 돼요? 소환해야 되겠죠. 끌고 와야 되겠죠. 근데 이 피고인들에게도 무엇이 인정이 돼요? 방어권이 인정이 되니까 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며칠의 기간을 주는 거죠? 5일이죠. 그래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소환장을 송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공판기일의 변경, 물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공판기일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회 가지고 증거 개시 절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재판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상대방하고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놈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저도 방어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고는 검사에게 네 거 내놔라. 다시 말하면 서류 등에 대해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검사도 피고인 측에게 일정한 경우에는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교환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1. 이 열람 등사 등의 대상해 가지고 1. 피고인 측의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할 수가 있는데 뭘 열람 및 등사하느냐 해서 동그라미 땡 1번의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하실 것은 2번이죠. 만약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어요. 그러면 피고인은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등사는 못해요. 변호인만이 열람도 할 수 있고 등사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물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그때는 피고인이 직접 열람도 할 수 있고 무엇도요? 등사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서류만 그러느냐?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휴대폰, 뭐 몰카, 뭐 녹음, 녹취록 뭐 이런 것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어떻게 해요? 특수 매체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2번 해가지고 검사 측에서 피고인에게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때 1번은 언제 요구할 수 있고 어떤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2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피고가요, 변호인 측에서 검사에게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더니 검사가 거부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피고 측에서도 검사의 열람 등사 요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가 있고요. 3번, 이러한 거부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뭐죠?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피고나 변호인 측에서 검사에게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면 검사가 일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구나. 그게 뭐냐면 우측 하단에 있는 3번이죠. 3번, 열람 등사권의 제한에서 1번 국감보 증인보에서 일반적인 얘기 나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거부를 하게 되면 2번 해가지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검사는 통지해 줘야 되고요. 넘겨셔서 4번, 만약 이러한 검사의 열람 등사 거부에 대해서 불복하다면 법원에다가 그 불복 절차 불복 검사의 거부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게 그죠? 다시 한번요. 자, 피고인 측에서 검사에다가 열람 등사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검사가 싫대요. 날된 사유를 들면서. 그러면 그런 거부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해가지고 법원은 만약에 심리 결과 검사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5 해가지고 남용 방지해가지고 이렇게 열람 및 등사 내용은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에만 써야 돼.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언론에다가 언론 기자한테 배부한다거나 이런 거 안 되고요. 또 만약에 자신의 인터넷 블로거나 또는 SNS 이런 데다가 게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요.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우는 하단에 보시면 1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2항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판 준비 절차가 나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자, 공소장에 제기돼서 기일 결정했고 피고 등을 했어요? 소환하겠다고 통보했고 그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재판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 재판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고 정리될 사항이 많다면 공식적인 재판하기 전에 미리 무엇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공판 준비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는 거죠. 일종의 뭐죠? 예습 같은 거 얘기죠. 근데 이거는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서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요. 재량에 따라서 공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꼭 거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공판 준비를 위한 서면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3번,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공판 기일이 정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자, 우리 미리 한번 모여가지고 준비해보자. 공판 준비 기일을 어떻게 해요? 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하단의 밑에서부터 7번째 줄 되면 2번이죠. 자, 누가 이러한 공판 준비를 진행하느냐? 합의부 판사 중 한 명이 합의부원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 판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명법관이라고 하고요. 요 수명법관은 요 공판 준비와 관련돼서는 재판장과 똑같은 권한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3번이죠. 우리가 공식적인 재판뿐만 아니라 요 준비 절차에 대한 것도 공개주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공판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주의지만 공판 준비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X. 둘 다 뭐가 원칙이죠?
공개가 원칙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맨 밑에 2번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인데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일단 이런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것은 검사와 변호인이에요.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공판 절차에는 피고인은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준비 기일에 준비 절차의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하면 되고요. 피고인은 출석 안 해도 돼요. 물론 자기가 궁금하니까 나도 가보겠다. 자기도 참여하겠다. 그런 걸 뭐 할 수는 없어요? 막을 이유는 없지만 법적으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3번 법원의 공판 준비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공판 준비라고 해서 뭘 할 거냐 해서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겠어요? 한마디로 하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자, 준비했어요. 그죠? 준비해가지고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신재판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뭐냐면 공판 준비 절차의 종료라고 해요. 자, 그러면 종료는 언제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다 끝나면 정리가 완료가 되면 그때는 뭐죠? 종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사유가 더 있는데 첫째, 공판 절차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거나 아니면 검사,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공판 준비 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는 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리가 끝나든지 아니면 3개월이 지나든지 아니면 검사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든지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게 됨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공판 준비 기일 종결 효과죠. 자, 가장 중요한 효과는 요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준비하기 위해서 자, 증거 한번 내보세요 했더니 검사가 증거를 냈어요. 그죠? 냈는데 그러면 증거가 5개 있군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판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판을 시작했는데 이놈이 또다시 어떻게 주섬주에서 또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막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공판 준비를 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판 준비 기일에 신청되지 않은 증거의 경우에는 정식 재판에서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공판 준비 기일에 증거가 신청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식 재판에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뭐 할 수 없습니까? 내놓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물론 우측에 상단에 3 해가지고 법원은 뭐 임의적으로 필요하다면 새로운 증거를 뭐 할 수는 있어요? 조사할 수도 있고 채택할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공판 기일 전에 증거조사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원래 말뜻은 이런 거겠죠.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죠? 공판 기일 전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증거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죠. 자, 우리가 전에 공부하면서 공소장 1번주의 해가지고 공소장은 어떻게 한 장이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공소장에 뭐 증거 등이 막 다닥다닥 붙어버리면 판사에게 무엇을 주게 돼요? 예단을 준다는 거죠. 판사가 재판하기 전에 이놈이 범인이구나, 이놈이 살인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예단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은 한 장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공소장 1번주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단이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법관이 재판에 참석해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공판 기일 전에 미리 증거 조사를 하게 되면
요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뭘 갖게 돼 버려요? 예단을 갖게 돼 버리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제도냐 해가지고 먼저 3 해가지고 공소장 1번주에 관계 가지고 요 공판 기일 전이라는 것은 1차 공판 기일 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1차 공판 기일 후에 하는 것이 뭐예요? 공판 기일 전에 증거 조사인 것이지 1차 공판 기일 전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단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따라서 일단 최초로 처음으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하고 나서 두 번째 공판 기일 전에 하는 것이 뭐예요? 공판 기일 전 증거 조사인데 뭘 하느냐? 1.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증거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또 검증, 감정, 번역 등을 명할 수가 있고요. 2. 또 공판 기일 전에 요 사이겠죠? 요 사이에 증거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공판 전이란 말을 요 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공모소 등의 초회할 수 있고요. 6번 변론의 제기에서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변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정도인데 큰 의미는 없겠죠. 끝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제4절에서 이제 공판정의 심리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검사가 공소장, 공소 제기했죠. 그 다음에 그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등에게 뭐죠? 송달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준비까지 다 했잖아요. 그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정식적인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죠? 공판정의 심리가 되겠죠. 1번 공판정의 구성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검사 출석. 반드시 검사가 출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자 오늘 10시부터 재판합니다. 근데 이 검사가 안 왔어요. 그러면 재판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가 꼭 출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항상 그러느냐? 이 예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검사에게 2회 이상 출석할 것을 통지했는데 안 와요. 그러면 검사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구체적인 증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판결만을 선고할 때 재판장이 판결문만을 읽는 재판의 경우는 검사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피고인의 출석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개정하지 못한다,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단 원칙입니다. 그죠?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측이 어떻게 쭉 나옵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1. 피고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이 실제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대표자가 출석하면 되고요. 2. 피고인이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나 특별 대리인이 출석하면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2. 상고심. 대법원에서 하는 상고심은요. 법률심만 진행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아니면 변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고심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3. 경면 사건해 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또는 즉결 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4. 법원이 출석하지 말라고 불출석에 대한 허가를 냈다면 그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5. 판결 내용이요. 피고인에게 유리해요. 뭐냐면 공소기각, 면소 판결,
면소 재판. 자, 이런 경우에는 무죄잖아요. 그죠? 따라서 굳이 검사에게 방어권을 인정해 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인정해 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첫째, 피고가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출석하면 되고요. 또 피고가 의사 무능력자면 법정 대리인이나 특별 대리인 출석하면 되고요. 또 상고심의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이 필요가 없고요. 또 벌금 500만 원 이하나 직결 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불출석에 대한 허가를 내려줬다면 그때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공소기각 또는 면소재판전은 피고인에게 이익만 주는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일단 1차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상단에 있는 2와 3은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6번 당연한 겁니다. 피고인이 퇴정했어요. 피고인이 왔거든요. 왔는데 재판 진행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면서 나 재판 도저히 못 받겠다 가지고 임의적으로 퇴정했다면 그때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퇴정 명령해 가지고 피고인이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면 재판장은 퇴정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고요. 이런 퇴정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 없이도 재판을 뭐 할 수 있어요? 진행할 수가 있고요. 2번 일시 퇴정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 우측에 7번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 그지 같은 인간이 출석을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1.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요. 교도관이 인치 끌고 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재히 곤란하다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피고인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죠. 첫째, 상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요. 두 번째, 교도관이 뭐 할 수 없어요? 인치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교도관이 인치할 수 없어야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 판례예요. 만약에 거부했더라도 교도관이 인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면 그 재판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피고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려면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요. 두 번째, 교도관이 인치할 수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된다면 그 재판은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재판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간에 2번 항소심의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항소심 2심 재판이죠. 그죠? 2심 재판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피고인이 출석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자, 안 하면 한 번 더 공판기일을 정합니다. 연기해 주는 거죠. 그죠? 오늘 안 한대? 오늘 안 왔으니 그냥 한다.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하고요. 한 번 더 정했는데도 그래도 안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는요? 항소심에는. 물론 상고심에는 3심에서는 뭐가요? 피고인 출석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1심에서는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뭐라도요? 끌고라도 와야 되는 거죠. 피고인을. 항소심에서는 2심에는 안 오면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공판기를 더 정해주고 그래도 안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상고심에서는 3심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가 그렇게 의미 있는 판례들은 아닌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3번 나와있고 한번 읽어보시기 중요하지 않습니까? 8번에서 재심의 공판 절차예요. 일단 재심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출석 없이 재판을 해야 되고요. 또 피고인이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에도 재심은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4번 변호인의 출석이 나와요. 자 일단 우리가 검사나 피고는 재판의 당사자죠. 그죠? 법원, 검사, 피고 요 세 가지가 뭐죠? 재판의 당사자니까 검사, 피고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출석을 해야 당사자가 있어야 재판을 뭐 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변호인은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항상 그러냐? 아니다 이거죠. 자, 우리 전에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출석해야지만 재판을 뭐 할 수 있어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출석은 재판 개정의 사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출정해야지만 변호인이 나와야지만 개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물론 2번 변호인이 변론하다 말고 화딱지는 안다고 임의로 퇴정하거나 아니면 법관이 재판장이 퇴정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그때는 변호인이 없더라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정도는 당연한 것이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넘겨봅니다. 자 이제 2항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송지휘권이 나와요. 일단 소송지휘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재판정 또는 법원의 권한을 우리가 뭐죠? 소송지휘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소송지휘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인정하는 소송지휘권이 있고 법원에 인정하는 소송지휘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서 쭉 나와 있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법원의 소송지휘권에서 우측에 쭉 나열되어 있죠. 그죠? 이것도 섞어가지고 뭐 틀린 거 다른 거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좀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뭐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제3항에서 법정 경찰권이라는 거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일종의 법정에서 경찰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넘겨보시면 내용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재판장은 예방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방 안 했더니 방해래요. 그러면 그러한 방해에 대해서 배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정에 와가지고 막 소란을 피우면서 뭐 어떻게 해요? 막 재판을 방해해요. 그러면 방해 배제 조치로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강제로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막 뭐죠? 그 안에서 막 책상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끌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20일 이내에 감시해가지고 가둬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세 가지가 법정 경찰권이고요. 누가 행사하는 거죠? 재판장이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창소적 범위 어디서 합니까? 법정 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시간적 범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봉판기일의 심리를 개시 시작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가 원칙이고요. 물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인접한 전후 시점에서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인적 범위 심리에 관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미칩니다. 따라서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 검사, 법원 사무관, 심지어 누구까지요? 배석 판사까지도 대상이 되고요. 또 법원 배석 판사까지도 법정 경찰권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